안녕하세요. 부동산에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집값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좋아하시는 분들보다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본인과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굉장히 격하게 반응하는 걸 보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지금 쫄리고 있는 것 같은데, 진작에 멈췄어야 될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시장 보면 우는 사람들 진짜 많죠? 최근에 비트코인은 자산 시장이 조정될 때 겪을 수 있는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개에 1억씩 간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띄웠는데 시총의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한몫 잡아보겠다고 100배 레버리지 뭐 이런 것까지 감수해 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었는데 떨어지는 상황에서 감당이 안 된 거죠. 강제 매도를 당하고 가격의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시총의 절반이 날아간 상황인데도 아직도 더 지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지금이 저점 매수 기회다 얘기하면서 불안한 시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파트 시장 이러한 변화가 급격하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똑같은 패턴을 겪게 됩니다. 금리, 집값, 물가가 모두 꿈틀댄다고 하죠. 금리가 낮으면 유동성이 많아지고 그래서 집값이 오른다라는 논리로 수년간의 집값 상승을 당연시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금리가 오르니까 집값도 오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죠? 가계빚이 이제 1,800조를 향해 가고 있어요. 사상 최대죠. 부동산 오른다고 영끌하고 주식 비트코인 오른다고 비투해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냈고, 거기에 팬데믹 사태 때문에 돈은 많이 못 버니까 또 생활고 때문에도 빚을 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에요. 풍부한 유동성의 시작, 결국 대출에서 이루어졌는데, 역병 사태 이전부터 우리나라 가계대출은 큰 폭으로 증가를 해서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역병 사태로 그 볼륨을 더 키운 거죠. 개인은 유동성이 메마른 지 오래예요. 개인은 정말 돈이 없는데 계속 집값은 오른다고 하고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집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고 처절히 외치고 있어요. 유동성 말 그대로 움직여서 흐를 수 있는 정도입니다. 자산이 현금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정도를 뜻해요.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거, 돌고 있는 돈이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양도 많아야 되고 흐름도 원활해야 합니다. 유동성이란 즉 돈의 양과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파트 시장 계속 말씀드렸죠. 매도자는 집을 팔아서 현금을 확보를 하고 매수자는 현금을 넘겨서 집을 확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유동성 어떻게 확보를 하죠? 소득을 통해서 창출하는 현금과 그리고 신용, 즉 부채를 통해서 유동성을 창출해낼 수 있습니다. 생산이 늘어나서 경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소득이 그만큼 증가를 하니까 유동성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득을 기초해서 신용을 통해서 더 많은 유동성을 끌어낼 수 있어요. 유동성이 있어야 시장이 잘 유지될 수 있는데, 지금 역병 사태 때문에 소득은 줄어들 위기의 상황이니까 신용을 통해서 또 직접 현금을 뿌려줘 가면서 유동성을 마구마구 공급을 했습니다. 저금리로 풍부한 유동성이 받쳐주고 있다면 팬데믹 사태에도 이렇게까지 유동성을 풀 이유가 없죠. 위기의 상황이 닥쳤을 때 사람들은 극도로 불안에 떨면서 돈을 꼭꼭 쟁여놓으려고 하죠. 유동성이 말라버려서 시장이 멈추는 걸 막기 위해서 정부가 엄청난 빚을 져가면서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지금 이어가고 있어요. 지금의 상황은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제가 아니라 세계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위기와의 다른 점은 이미 선제적으로 수많은 유동성을 풀어가지고 시장을 패닉에 빠지지 않게 했어요. 지금 어느 나라도 제대로 극복하고 있는 나라가 없죠. 모두 아파서 누워 있으니까 잠깐 타임하고 있다는 게 금융위기 때와 다른 점입니다. 멈추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아무도 큰 고통을 못 느끼고 있지만 청구서가 날아올 때쯤이면 이걸 감당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나라 간에도 희비가 엇갈릴 겁니다. 근데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계속 부채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말 괜찮나 하면서 IMF가 5개의 그래프를 제시를 했는데 역병 사태에 성공적으로 대응을 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산 넘어 산이라고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 등 남아있는 과제가 적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급격하게 늘어난 가계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용갭 말씀드렸죠? GDP 대비해서 신용대출 비율이 장기 추세선에서 얼만큼 벗어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신용갭입니다. 유동성, 소득과 신용을 통해서 창출한다고 했는데 소득 대비해서 창출된 신용이 적정 수준을 얼만큼 벗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게 신용갭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신용갭은 역대 최고를 보이고 있습니다. 16.9%죠. 이게 2% 이내면 정상, 2에서 10%면 주의, 10% 넘어가면 경보로 분류를 하는데 금융위기 때 10%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 17% 가까이 됩니다. 10%만 벗어나도 경보 단계인데 지금 17%나 벗어나 있어요. 그만큼 버블이 심하고 그만큼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의미합니다. 달러 인덱스, 달러의 가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에서 돈풀기에서 달러 인덱스는 지금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달러 값은 바닥을 치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은 그만큼 바닥을 치고 있진 않죠? 아까 모두가 아파서 다 쉬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먼저 회복되는 나라들이 있죠. 미중 포스트 코로나 주도권 잡자고 하면서 본격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100% 회복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확장 정책을 펴고 있지만 빨리 회복하는 나라와 아닌 나라의 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고 그 사이에 양털깎기가 발생을 하는 거죠. 급격한 양털깎기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그만큼 버틸 체력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가계비 1700조 넘은 지 오래고 지금 1800조 가까이 돼가고 있어요. 여기에 전세보증금 이것도 대출이라고 했죠. 600조 추산을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금액만 100조 정도 되죠. 여기에 자영업자 대출까지 포함하면 약 2,500조 가까이 가계가 빚을 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난 규모예요. 그래서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죠.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한국 가계부채가 부담이 될 테니까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고 하면서 대출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계속 지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내놓은 빚, 앞으로 내기로 예정된 빚들까지 포함하면 계속 부채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미국에서 자기들 괜찮아졌다고 금리를 올리든 뭐 어떤 조치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역병사태 극복하기 위해서 돈 굉장히 많이 썼죠. 확정 부채만 1,000조 가까이 돼요. 여기에 공기업 연금 부채까지 포함하면 약 2,000조에 육박을 하는데 역병사태 때문에 늘어난 것도 있고 기존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는 공기업 부채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정부도 그렇게 안정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무디스가 얘기를 했죠. 우리나라 신용등급은 지금 유지를 해주는데 국가 채무가 너무 많아서 재정 규율의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라고 우리나라의 약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국가 채무가 증가를 하고 있고 또 고령화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죠. 국가 채무가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는데 이거 잘 극복해야 계속 유지될 수 있는데 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순전히 지금 빚잔치에 빠져 있어요. 기업들도 GDP 대비해서 100%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대기업 말고는 다 좀비 상태에 있어요. 일단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유예해주고 버티고 있는데 어느 정도가 위험한지 지금 파악조차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은행권도 이거 갖고 얘기 많이 하고 있죠. 부동산 투기도 투기지만 지금 대출은 정말 한계 상황에 왔어요. 한계 상황에 왔는데도 또 굶어 죽는다고 아우성 피고 하니까 대출을 계속 내줬는데 그게 지금 부메랑이 돼서 우리의 목을 겨누고 있죠. 대출의 한계 상황에 오다 보니까 이제 와서 오피스텔 담보대출도 줄이고 뭐 DSR 강화하고 이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마통도 줄이고 전세대출도 중단하고 대출 빙하기가 오고 있는데 이미 너무 많이 나갔어요. 계속 집값 오른다고 호작질해서 신용대출 받아서 영끌한 사람들 더 많이 늘어났죠. 역대 최대 신용대출 잔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규제한다고 하니까 규제 전에 더 받아야 된다고 이런 얘기들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한 최대한 빚을 땡겨놓은 상황이에요.
금리가 심상치 않고 이러한 이자 부담이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을 거라고 지금 다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은행이 갭 투자 집에 대해서 전세대출 제한한다는 기사를 냈다가 엄청 반발을 받았죠. 근데 이거 은행 입장에서는 손해 볼 수가 없으니까 이거 한번 해보려고 검토를 했던 건데 지금 이제 없던 일로 일단 보류를 했어요. 보류를 한 겁니다. 전세대출 사기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일에서 잔금일까지 3주 이내거나 소요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이런 경우를 염두에 둔 건데 이 얘기 이렇게 갭 투자하는 경우가 사기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거죠. 사기꾼이 되려고 사기꾼이 되는 게 아니라 갚을 능력이 안 되는데 이렇게 대출을 땡겨서 받았을 때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러한 물건들에 대해서 심사 강화를 하려고 했던 건데 반발이 심하니까 일단 보류를 한 거예요. 시장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죠. 기준금리는 그대로인데 대출금리는 속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가게든 정부든 기업이든 전부 다 빚을 잔뜩 지고 있고 이걸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에서 보기에는 위험하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나라에 자금이 들어오게 하려면 이러한 의심을 불식시켜 줘야 되는데 더 늘어나고만 있으니까 이걸 규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대출 총량도 줄이고 대출을 일시 중단을 하고 뭐 이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대출 총량 규제와 더불어서 차주별 DSR도 강화가 되죠. 소득으로 갚을 능력이 되는지를 판단을 합니다. 이게 결국 위기의 상황에서 빚 갚을 능력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 중요한 척도기 때문에 이걸 도입을 하는 거예요. 기준금리 지금은 그대로지만 인상 압박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현실적으로 미국에서 금리 인상에 나설 경우에 우리는 따라 올릴 수밖에 없는 처지죠. 원화가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올려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미국 기준금리 언제 올릴지 모르니까 마음 놓고 있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넘쳐나는 유동성, 그동안 신용 부채로 일으킨 유동성이었는데 이게 지금 다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금리도 올라가고 더 대출도 안 내주고 있어요. 풍부한 유동성이 계속 유지가 되려면 그러면 소득이라도 받쳐줘야 되는데 지금 소득은 늘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한미 정상회담을 했는데 대기업들이 우르르 몰려갔죠. 미국에서 지금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한국의 대기업들 미국에 투자하라입니다. 차대 그룹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거나 투자를 검토 중인 규모가 40조 원에 달해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의 공장을 차려야 합니다. 현대차 미국에 투자해야 되는데 노조가 반대하고 있죠. 8조 원대 투자 계획을 반대한다 하면서 국내에 투자하라고 노조에서 집단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여기도 베트남 공장 증설하지 말라고 들고 일어났어요. 이렇게 대기업 노조에서 난리치는 이유가 뭐죠? 우리나라 대기업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외에 공장 차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국내의 일자리가 더 줄어듦을 의미합니다. 바이든이 땡큐 했죠? 삼성, 현대, SK, LG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더니 감사하고 있어요. 미국에 수천 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쁘다고 고맙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자리가 외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축구장 20개 크기의 포스코 공장에 직원이 80명밖에 없죠? 스마트 팩토리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모든 공정이 무인으로 운영이 되고 현장직, 사무직 포함해서 이렇게 큰 공장에 80명이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돈 많이 벌고 10억, 20억 하는 집 살아줄 사람 많다고 그렇게들 떠들어대는 거죠. 일자리 점점 줄어들고 먹고 살기 힘든데 고용 빙하기 벗어나나 하면서 4월에 취업자 수가 65만 2천 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14년 8월 이후에 최대폭으로 늘어났다고 하는데 정말 나아지고 있나요?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건설업, 운수 창고업 이런 걸 중심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가장 많이 늘었어요. 65만 명이 늘었는데 60세 이상이 47만 명 늘어났습니다. 또 임시 근로자가 38만 명 가까이 늘어났어요. 60세 이상이 취업이 많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10억, 20억짜리 집 더 사주는 거죠. 임시 근로자가 38만 명 늘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예전에 3억 하던 집도 10억에 척척 사줄 수 있다라고 지금 집값 오른다는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거죠. 자영업자들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언택트 시대에, 팬데믹 시대에 자영업자 최저임금 동결돼도 폐업을 고려하는 게 30%예요. 대기업 여러 가지 이유로 해외에 투자하고 그 대기업의 일자리 줄어들까봐 노조 반발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흐름이죠. 스마트 공장 생기고 막 이러면서 일자리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취직을 해도 보건업, 건설업, 운수 창고업, 쿠팡 뭐 이런 거죠. 이렇게 직업을 구하고 그나마도 임시직이 많습니다. 여기에 자기가 직접 장사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도 폐업하는 것보다 계속 유예해 주니까 그냥 이러고 있지만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어요. 지금 얘기한 이런 사람들이 집을 사주는 사람들입니다. 가게, 집을 소비하는 최종 주체는 바로 이러한 가게예요. 이미 신용으로 낼 수 있는 부채는 있는 대로 다 끌어냈기 때문에 한계 상황이라고 모두가 지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소득이라도 늘어나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가계의 유동성은 사라졌어요. 지금 제가 2년째 똑같은 얘기 하고 있다고 네 말 듣고 집 안 샀다가 손해봤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는데, 투자 호흡을 길게 가져가야 합니다. 기다리는 것도 투자의 하나예요. 지금 언론이나 부동산 카페 뭐 이런 데서 계속 오른다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 듣고 기분 좋게 계시면 될 건데 왜 불안해 하시죠? 그렇게 확신이 있으면 불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한테 이러시는 거겠죠. 지금 오른다는 얘기 듣고 힐링하실 분들 마음의 안정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힘든 일들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